자정이 한참 지난 시각,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극심한 피로감은 이미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공항 주변은 생소한 지역이었고 어둠 속에서 낯선 도시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할 정도로 막막했다. 목적지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였고 근처에는 다른 공항도 없었다. 결국 운전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출발은 했지만 졸음이 쏟아져 핸들 위에서 꾸벅거리기 일쑤였다. 어딘가에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분 후, 허름한 건물 꼭대기에서 빈방 있음이라는 넌사인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다. 몇 시간만 눈을 붙이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건물의 외관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지붕선은 주저앉아 있었다. 주차장은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외롭게 깜빡이는 가로등 하나가 입구에 기괴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망설였지만 고작 몇 시간뿐이라고 되뇌었다. 오전 10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그때는 이미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이 잠깐의 잠이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었다. 어쩌면 샤워도 나쁘지 않을 테고 안타깝게도 로비는 더 나을 게 없었다.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더 자극적인 무언가. 어쩌면 소변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느껴질 정도로 탁했다. 벽지는 길게 벗겨져 얼룩진 석고 벽을 드러내고 있었다. 먼지 쌓인 천장, 선풍기는 게으르게 돌아가며 숨막히는 더위를 거의 해소하지 못했다. 깡마르고 눈이 퀭한 접수원은 내가 다가갔을 때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204호실이라고 중얼거리며 변색된 열쇠를 카운터 너머로 밀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다. 첫 번째 위험 신호였다는 것을. 나는 방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둡고 좁았으며 낡아빠진 카펫이 내 발소리를 삼켰다. 희미한 소리들이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다.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들. 어느 방에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204호실 문은 긁히고 손잡이 근처에는 깊은 흠집이 나 있었다. 열쇠를 꽂자 마지못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은 악몽 그 자체였다. 공기는 로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역한 냄새를 풍기며 퀴퀴하고 더웠다. 벽에는 정체불명의 얼룩이 가득했고 천장 여러 곳에는 물이 샌 자국이 보였다. 희미한 정우 하나가 머리 위에서 깜빡이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채 시트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매트리스에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누워 있었던 것처럼 사람 형상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방은 처음부터 이 상태로 내게 주어졌다. 욕실을 확인했다. 세면대는 때로 뒤덮여 있었고 거울은 금이가 있었다. 병이 시트는 올라가 있었고 물은 내려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병이 안에는 작고 갈색인 선물이 떠 있었다. 역겨움을 느끼며 침실로 돌아와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시계를 보았다. 11시 13분. 회의는 10시였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며 차라리 채서 자는 게 나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베개를 내려다보고는 옷을 입은 채 이불 위에 눕고 배낭을 베개 삼아 자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잠들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이 방에 무언가가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구석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 문손잡이 밑에 단단히 끼워 넣었다. 최소한 6시간이라도 잘 수 있기를 바라며 누웠다. 잠은 간헐적으로 찾아왔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쿵 소리에 자주 방해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드럽게 긁히는 소리에 잠에서 확 깼다. 몽롱한 상태로 몸을 돌렸다. 소리는 계속되었고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작은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덜그럭거림이 이어졌다. 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흘렀고 심장이 거세게 뛰며 벌떡 일어났다. 문손잡이 밑에 끼워둔 의자가 문 반대편의 움직임에 따라 미세하게 진동했다.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손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어 프런트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긁는 소리는 더욱 심해졌고 의도적인 소리였다. 열쇠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금속과 금속이 마찰하는 듯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 문은 열쇠가 필요한 곳이었다. 패닉이 밀려왔다. 911에 전화해서 의자에 온 체중을 실으며 교환원에게 내 위치를 속삭였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오고 있으며 조용히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다. 갈등이 일었다. 문을 지켜야 하나 뭘 해야 하지. 침대 뒤에 웅크리고 휴대폰을 꼭 쥔 채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안전한 곳은 없었다. 그때 창밖을 내다보았고 여기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문손잡이가 덜컥거렸고 시도할 때마다 의자가 천천히 긁히는 소리를 냈다. 그러다 정적이 찾아왔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문 밑으로 그림자가 지나갔고 이어서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멀어져 갔다. 얼마 후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어 의자를 치우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자 2명의 경찰관이 접수원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로비로 안내했고 나는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경찰관들은 보안 영상을 검토했고 한 남자가 내 방문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거대한 칼로 자물쇠를 따려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도망쳤다. 상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즉시 호텔을 떠났다. 몸은 떨렸고 잠은 부족했다. 접수원은 그 모든 소동과 역겨운 방 상태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방값을 요구하려 했다. 잠이 부족한 뇌로 다른 호텔을 찾아 운전하면서 그 사건들, 접수원의 행동,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곱씹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나, 혼자 여행하는 여성이 그곳에 혼자 있다는 것을 그 남자에게 알려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잠든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그 남자가 문을 따려고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마 의자 덕분에 살았을 것이다. 그곳에서 살아나온 것에 너무나 감사한다. 만약 내가 더 깊이 잠들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이 있다면 만약 어딘가로 떠날 계획이라면 호텔 숙박과 교통편은 미리 예약하라는 것이다. 가급적 후기를 참고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데나 머무는 것은 피하도록 하라. 이런 상황이 언제 어떻게 당신의 뒤통수를 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일이 있었을 때 나는 19살이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물류 창고에 야간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건물은 황량한 공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드문드문 숲과 움푹 팬 갓길로 둘러싸여 있었다. 휴식 시간이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였다. 출근길에 봐두었던 홀로 외딴 길가에 있던 주유소가 떠올랐다. 잠깐이면 다녀올 수 있을 터였다. 근무 시작할 때 지나가면서 보니 불이 켜져 있었으니 분명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열쇠를 챙겨 들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윙윙거리는 불빛, 갈라진 콘크리트, 그리고 한 줄로 늘어선 비어있는 주유기들 뿐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있었다. 입구 근처 보도블록에 놓인 피크닉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있는 형체였다. 헤드라이트가 그의 다리를 비출 때까지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고 후드를 얼굴까지 바짝 뒤집어 쓴 채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내 차 앞 유리를 정면으로 향한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내가 엔진을 꺼도 그의 머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애써 합리화하려 했다. 추워서 그러겠지. 아니면 노숙자일 수도 있고 그냥 불빛 아래서 몸을 녹이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다.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는지 바보 같다고 생각하며 차에서 내렸다. 예의 바르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딱 한 번 흘끗 보았다. 그의 두 손은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주차장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뚫고 들릴 정도로 거칠고 컸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내가 들어섰을 때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지루한 표정의 점원뿐이었다. 아이스티 한 병과 에너지 드링크 한 병을 집어들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었다. 점원에게 같이 나가 달라고 부탁할까 고민했지만 극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다. 계산을 하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차가운 밖으로 나섰다. 그 남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여전히 내 차를 향해, 여전히 후드를 뒤집어 쓴 채로. 하지만 이제 그의 고개는 들려 있었고 나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기름진 머리카락이 뺨에 엉겨 붙어 있었고 턱은 너무 꽉 다물어져 있었으며 넓은 미소가 마치 유지하기 힘든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얼굴 전체에 걸쳐 있었다. 내가 지나갈 때 그가 이봐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무시했다. 이봐, 남자친구 있어요. 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당신은 임자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요. 너무 예뻐서 없을 리가 없는데. 네,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이름이 뭔데요? 벤이요. 벤은 정말 운이 좋네. 정말로. 그가 내 차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다. 고마워요. 왜 내가 그에게 고맙다고 했을까? 나는 차 문손잡이로 손을 뻗었다. 나 어디 좀 태워줄 수 있어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안 돼요. 저 일하러 돌아가야 해서요. 왜 안 되는데요?
그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그냥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가 피크닉 테이블을 돌아섰고 나는 이제 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간신히 억누른 좌절감으로 신경질적으로 움찔거렸다. 이봐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뭐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방패처럼 차문을 열어 그와 나 사이에 두었다. 날 못 믿어요, 자. 이거 봐요. 내 조카들이에요. 그가 낡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내 쪽으로 들이밀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2명과 함께 찍은 배경화면 사진이었다. 봐요. 나 좋은 사람이라고요. 죄송해요. 정말 가봐야 해요. 이봐요. 그가 앞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차 안으로 몸을 던져 문을 세게 닫고 잠금 버튼을 눌렀다. 그는 이제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는 창문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을 세게 잡아당기려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유리에 바짝 붙어 붉어졌고 눈은 커졌으며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뭐가 문제야? 그냥 태워달라는 거잖아. 나는 타이어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교통 상황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직장에 돌아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몸은 떨리고 숨이 찼으며 어둑한 창고 휴게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결코 신고하지 않았지만 했어야 했다. 아무도 나를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뭐라고 말해야 했을까? 내가 아는 건 그 남자가 단순히 태워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뿐이다. 만약 내가 이라고 대답했다면 다시는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새벽의 공포는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한밤중의 외딴 장소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날 밤 나는 22살이었고 학교에 다니면서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다. 룸메이트는 그날 밤 클럽에 갔다가 친구 집에서 자기로 되어 있었다. 내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내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재미없는 TV 프로그램, 과제, 정크푸드, 그리고 아늑하고 평온한 밤. 완벽하게 들렸다. 밤 10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단 것이 당겼다. 그래서 후드티를 걸치고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로 차를 몰았다. 그날 일찍 미용실에 다녀와서 기분도 좋았고 예뻐 보였으며 자신감도 넘쳤다. 가게 안은 음료수 냉장고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20대 남자 3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팔꿈치로 툭 치며 마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농담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양날을 향해 고갯짓했다. 딱 봐도 대학생 동아리 남자애들 같았다. 한 명은 지저분한 금발머리에 팔뚝까지 문신이 기어 올라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위협적인 것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부류였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계산을 하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그들의 낡은 차가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멈춰 있었다. 3명 모두 차 안에 앉아 오직 나만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긴장하지 않은 척 침착하게 채 탔다. 후진해서 집으로 향하자 그들의 차도 따라 나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지. 하지만 조용한 우리 동네로
더 깊숙이 방향을 틀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내 뒤에 있었다. 5번째 골목을 돌았을 때 나는 그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속이 뒤틀렸다. 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우리 집을 지나쳤다. 그들에게 내가 어디 사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큰 길로 다시 돌아 나와 계속 운전했다. 그들은 바짝부터 따라왔고 때로는 속도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내 차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번쩍였다. 그러더니 그들 중 한 명이 내 차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렸다. 바보같이도 나는 잠시 내 채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생각했다. 타이어 펑크라든가 뭔가 끌리고 있다든가. 하지만 내가 옆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내 피를 차갑게 식혔다. 포식자의 미소. 그것만이 유일한 단어였다. 우리는 이제 더 어두운 도로 구간에 접어들어 있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내 차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장난스럽게도 부주의하게도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속도를 높였다. 휴대폰을 잡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았다. 너무 멀었고 빨간 신호등도 너무 많았다. 만약 신호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지 그때 언니 집이 떠올랐다. 반대 방향으로 15분 거리였지만 경찰서보다는 가까웠다. 그래서 언니에게 전화했다. 4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언니가 받았다. 나는 인사도 없이 다급하게 말했다. 형부 집에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응, 있는데. 형부한테 총 가지고 지금 당장 차고 앞으로 나오라고 해. 언니가 뭔가 물어보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언니네 집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 중 하나가 내 차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그것은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내 맥박 소리가 너무 커서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언니네 집 차고로 차를 몰아넣고 얼어붙었다. 불이 꺼져 있었다. 집에 있기는 한 걸까? 내가 후진하기도 전에 그들의 차가 내 차를 막아섰다. 문이 열리고 발들이 자갈 위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3명 모두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 명이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고 다른 한 명은 뒷문을 시도했다. 3번째는 이미 조수석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금발머리에 문신을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불과 몇 인치 거리에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분노도 흥분도 아니었다. 마치 이런 일을 전에도 해본 사람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비명을 지르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럴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들 뒤편 어둠 속에서 거대한 총성이 침묵을 깼다. 그리고 낮고 분노의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에게서 떨어져 형부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고 총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겨눠져 있었다. 그는 불을 켜지도 경고를 외치지도 않았다. 집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필요하다면 방가쇠를 당길 모든 의지를 담아 그 남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3 남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돌아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녹슨 고물차에 허둥지둥 올라타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거리를 질주했다. 그들이 사라졌을 때
언니가 밖으로 뛰어나와 채서 나를 부축해 주었다. 나는 거의 걸을 수가 없었다. 현관 계단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번호판도, 확실한 단서도 없었다. 그저 사라지게 할 누군가를 찾아다니던 형편없는 차를 탄 3명의 포식자들 뿐이었다. 그들은 결코 잡히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들이 무엇을 계획했는지 궁금하다. 만약 내가 곧장 집으로 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은 형부가 장전된 총을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게 무엇이었든 나는 그들이 나를 겁주려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데려가려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에도 그런 짓을 해봤을 거라고. 그날 밤의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한동안 나는 밤길을 운전할 때마다 백미러를 강박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몇 년 전 친구가 이사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볼 겸 덴버로 아주 짧은 총 23시간짜리 여행을 계획했었다. 나는 어리고 돈도 없었고 형편없는 초년생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하루 휴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퇴근하자마자 공항으로 직행했고 덴버 국제공항 DIA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경이었다. 오랜 대학 친구 집 소파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는데 친구 집은 공항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경전철이 공항까지 연장되었고 친구 집은 그 경전철 노선 근처였다. 나 자신도 덴버에 있을 때 경전철을 자주 이용했지만 새로 생긴 연장 노선은 익숙하지 않았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간신히 올라탔고 그 밤중에 다음 열차를 30분이나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기차는 밝게 불이 켜진 유니온역에 도착했다. 환승할 노선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연결 노선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다행히 경비원을 불러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약 200야드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밝게 불이 켜진 역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역들과는 달리 두 역 사이의 길에는 거의 불빛이 없었고 양쪽 기차 승강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배낭 하나만 메고 있었기에 재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 유니온역을 빠져나와 다음 기차를 탈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승강장으로 향했다. 역에서 멀어지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수록 내 앞 보도 한가운데에 커다란 형체가 서 있는 것을 알아챘다. 재빨리 주위를 살폈지만 길로 내려가지 않는 한 다른 길은 없었다. 나는 계속 그 길로 가기로 하고 나는 당신을 받고 무섭지 않다는 태도를 최대한 보여주려 애썼다. 가까이 다가가자 키가 크고 근육질인 아마도 20대나 30대로 보이는 남자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다.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그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이미 나를 쳐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그를 지나칠 때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를 지나치자 그가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빨리 걸었고 그도 걸음을 재촉했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저 몸매 좀 봐. 정말 끝내주는데
내가 저 몸을 느껴볼 거야. 같은 말들과 함께 내 대한 다른 성적이고 상스러운 말들을 모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두 번째 역은 아직 100야드 정도 더 가야 했고 그 사이에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발 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전화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지만 나는 아빠가 받은 척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그 남자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오, 아가씨.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뒤로 멀어져 갔다. 나는 잠시 더 가짜 대화를 이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의 덩치를 생각하면 만약 그가 무슨 짓이라도 했다면 나는 조금도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역의 불빛 속으로 뛰어들었고 간신히 기체에 올라탔다. 하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내가 내릴 역을 놓쳐서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마침내 새벽 2시경 친구 집 베개에 머리를 뉘었을 때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밤에는 절대 혼자 여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길에서 사라졌던 그 남자가 누구였든 다시는 그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날 밤의 공포는 단순히 어두운 길을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낯선 도시에서 혼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몇 년 전 최근에 집을 사서 개조한 친구에게서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임대했다. 친구는 그 집을 팔려고 했지만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자 내가 당이 임대를 제안했던 것이다. 현대적이고 새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저렴했다. 나는 별다른 질문 없이 그저 머무를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내가 어떤 곳으로 이사 들어가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첫날 밤부터 옆집에 사는 여자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녀는 40대로 보였지만 피부는 늙은 가죽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키고 푸석했으며 목소리는 울리고 불분명했다. 매일 밤 어김없이 그녀는 새벽까지 깨어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설교, 기도, 극적인 낭독, 그리고 마치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과 논쟁하거나 함께 구호를 외치듯 큰 소리로 방송에 대꾸했다. 악마와 지옥불에 관한 내용이 흘러나올 때면 특히 더 격렬해졌다. 일주일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 후 나는 그녀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악마와 지옥불에 관한 성경 구절이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달랐다. 벽이란 벽은 온통 광적인 송을씨로 그린 십자가로 뒤덮여 있었다. 선홍색, 검은색, 병적인 노란색 등 어울리지 않는 색깔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어린아이의 고리 모양 글씨나 광적인 낙서 같은 단어들이 휘갈겨져 있었다. 예수님, 천사님, 그들을 들여보내지 마소서. 불이 정화하리라. 그분께서 지켜보신다. 창문은 안쪽에서 완전히 검게 칠해져 있었다. 커튼은 없었고 마치 타르 같은 두꺼운 아크릴 물감이 모든 빛을 차단하고 있었다. 카펫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곰팡이와 개 오줌 냄새가 뒤섞인 무언가로
짙은 노란색 얼룩이 져 있었다. 바퀴벌레들이 문지방을 따라 기어다녔고 카페 섬유 사이에는 실제 개똥이 으깨져 있었지만 개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자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아주 정중하게 볼륨을 낮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요란한 삐걱임과 함께 천천히 문을 닫았고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약 3초 후 라디오 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다. 다음 날 밤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묵기로 했다. 우리는 소음을 막기 위해 백색 소음기를 켜고 자기로 했다. 새벽 3시경 나는 갑자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에 잠에서 확 깼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침대 옆에 누군가 우리를 향해 서 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림자. 너무나 미동도 없어서 상상이라고 할 수 없었고 너무나 세밀했다. 그때 그것이 말했다. 밤에는 문을 잠가야지. 그 목소리. 거칠고 차갑고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였다. 내 옆집 여자. 내 침실 안. 불과 2피트 거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잡이가 달린 길고 검은 물건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여자친구는 내 뒤에서 뒤척이며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방을 나갔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그녀 뒤로 닫혔다. 우리는 문을 잠그지 않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계속 되감아 보며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어나서 문을 확인했을 때 걸쇠는 풀려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가 들어왔었다. 그녀가 우리 침대 옆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정고 무렵 침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규칙적인 구호 같은 소리. 창밖을 내다보자 그녀였다. 그녀는 내 창문 아래 쪼그리고 앉아 앞뒤로 몸을 흔들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서지고 거친 언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더러웠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비닐 쇼핑백에서 느슨하게 늘어진 채 썩어가는 개의 사체가 들려 있었다. 개의 머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으며 나는 2층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나는 블라인드를 세게 닫고 경찰에 전화했다. 위층 이웃에게 경고하러 갔을 때 그가 문을 열었고 내가 그녀에 대해 언급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여자, 여기도 한번 침입했었어요. 그가 말했다.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는데 팝콘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니 그녀가 소파 뒤에 그냥 서 있더라고요. 전동 드릴을 들고 있었죠. 그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녀가 내 침대 옆에 서 있을 때 들고 있던 것이 바로 전동 드릴이었던 것이다. 나는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다시 경찰에 전화했다. 그들은 이미 내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 여자 약을 끊었어요. 교환원이 거의 지쳤다는 듯 말했다. 전에도 몇 번 처리한 적이 있지만 그 아파트가 자기 소유라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녀가 직접 나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이틀 밤낮을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은 끄고 문은 잠그고 부엌칼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밖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잠도 자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가 나가기를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세 번째 밤, 새벽 2시 17분. 나는 그녀가 입에 담배를 문 채 쇼핑백을 손에 움켜쥐고 길 건너 편의점을 향해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미친 듯이 경찰에 전화했다. 그들은 2분 만에 도착했다. 순찰차 3대와 정신과 이송 차량 1대였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을 채울 때 그녀는 마치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 아파트 밖 복도에서는 몇 주 동안 썩는 냄새가 났다. 카펫은 결코 교체되지 않았다. 나는 한 달 후 이사했다. 나는 여전히 악몽을 꾼다.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집에서의 기억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이에 그리고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증거로 남아있다. 2022년 여름, 그러니까 내 첫 집을 산 지 불과 2달 만의 일이었다. 프랑스 시골 한가운데 있는 외땅옷에 허물어져가는 농가였다. 그곳은 너무나 고립되어 있어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그런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근처에 사는 유일한 사람은 옆 부동산의 절반을 소유한 나이든 할머니뿐이었는데 나는 그녀를 거의 알지 못했다. 나는 28살이었고 혼자였으며 여러 가지 일로 심신이 다소 지쳐 있었다. 이사 온 바로 그날 나는 오른손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한 달 후에는 폭풍 후에 놀란 내 말이 뒷발로 일어서면서 우연히 내 코를 부딪혀 깨뜨렸다. 그 여름 나는 멍과 상처 속에서 치유의 시간을 보냈고 거의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시골의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렸다. 내 침실은 다락방을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천장 들보가 낮고 수십 년간의 온도 변화로 뒤틀린 삐걱거리는 소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밤을 거의 반나체로 잤다. 더위가 너무 심해서 속옷과 붕대 외에는 아무것도 걸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서쪽에서 폭풍우가 몰려왔다. 천둥을 동반한 굵은 비가 낡은 지붕을 세차게 때렸다. 밤 11시 30분경 나는 천둥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침대 옆 얇은 벽 너머 두 번째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낡은 나무 바닥 위에서 몸무게가 실린 채 뒤척이는 소리.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규칙적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본능적으로 무기를 찾으려 협탁으로 손을 뻗자 손의 통증이 확 하고 밀려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혼자 산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내 방을 통하지 않고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잡초 무성한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으로 연결된 외부 문뿐이었다. 그 문은 낡고 비에 부풀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힘껏 애쓰지 않으면 거의 열리지 않았다. 나 자신도 이사 온 이후로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었다. 상상일 거라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누군가의 존재감도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안감도 모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원초적인 무언가가 일어나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다. 부상의 둔한 통증을 안고 침대에서 절뚝거리며 나왔다. 여전히 반쯤 벗은 채 땀으로 번들거렸다. 조사를 시작했고 두 번째 방은 비어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다락방의 미완성된 부분, 즉 바깥으로 통하는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바람이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곳으로 불어 들어와 바닥의 먼지를 일으키며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 너머의 어둠은 잡동사니와 새둥지로 가득 찬 일종의 개방된 다락 공간, 즉 중위층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바닥은 고르지 않았으며 폭풍우 치는 한밤중에 맨발로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계단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번개의 짧은 조명에 간신히 잡히지 않을 만큼 낮은 자세로 중위층 바닥 아래 숨어있는 실루엣이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도망쳤고 거의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하며 내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어느 문도 마찬가지였다. 농가는 너무 낡았고 문들은 뒤틀리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문지방에 시선을 고정하고 발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였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를 비웃지 않고 와줄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 남자친구였다. 그는 10분 거리에 살았고 경찰관이었다. 그는 졸린 목소리로 받았지만 내 목소리의 공포를 감지하고 즉시 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중위층 아래에서 누군가를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떠나지 않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나는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다. 벨룩스 창으로 덮이지 않은 유일한 창문이었다. 쇠 손전등을 몽둥이처럼 꽉 쥐었다. 만약 누군가 내 방으로 들어온다면 나는 창밖으로 뛰어내릴 작정이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발목이 부러지는 게 나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 남자친구가 도착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6살짜리 딸도 함께였다. 그는 딸을 동네에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데리고 왔고 엔진을 켠 차에 차 안에 잠가두었다고 했다. 딸에게는 배관을 고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딸이 무서워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함께 집안을 방마다 들보 하나하나 샅샅이 뒤졌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환각이었는지, 폭풍과 더위, 그리고 고립감이 마침내 나를 미치게 만든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비명이었다. 우리는 집 앞으로 달려갔다. 그의 딸은 차 안에서 히스테릭하게 울며 다락방으로 통하는 문, 내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던 바로 그 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문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팔이 길고 더러운 옷을 입은 큰 남자였다고. 그는 차로 곧장 걸어와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문을 잡아당겼다고 했다. 우리가 그녀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그 후 나는 담요를 두른 채 창가에 앉아 손전등을 여전히 손에 쥔 채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겨진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흙탕의 발자국도, 지문도, 아무것도. 옆집 할머니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폭풍우가 칠 때마다 밤늦게 누군가 자기 집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너무 무서워서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내가 자고 있을 때 왜 내 침실 옆에 서 있었는지,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나를 해치려 했는지, 아니면 폭풍우 치는 한밤중에 잠긴 차에서 아이를 데려가려 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실제 했고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그 외딴 농가에서의 공포는 단순한 침입의 공포를 넘어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마저 한순간에 위협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끔찍한 깨달음을 남겼다. 이 일은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일어났다. 옥스퍼드의 카울리 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두 여학생과 함께 플랫을 임대해 살고 있었다. 그곳은 학생들의 혼란스러움과 오래된 영국의 교회 풍경이 기묘하게 뒤섞인 곳이었다. 주말이면 하우스 파티, 술집 순례, 그리고 비틀거리는 낯선 사람들로 흐릿해지곤 했다. 늦가을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친구 몇 명과 술집에 갔다가 새벽 2시 30분경에 집에 돌아왔다. 약간 취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플랫은 조용했다. 룸메이트인 애나와 일라가 친구 몇 명을 데려올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었기에 어둠 속에 소파에서 누군가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누워있는 형체를 보고 잠시 멈칫했을 뿐이다. 즉시 나를 강타한 것은 그가 얼마나 뻣뻣하게 보였는가 하는 점이었다. 팔은 옆구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다리는 뻣뻣했다. 술 몇 잔 마시고 뻗어든 사람의 편안한 자세가 아니었다. 그때 그의 머리가 갑자기 나를 향해 돌아섰다.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빠르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광경에 오싹함을 느꼈다. 나는 재빨리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서둘러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가 마약을 했거나 취했거나 아니면 둘 다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새벽 4시 17분. 문에서 나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얼어붙었다. 노크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불규칙해졌으며 마치 손톱으로 긁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것은 본격적인 긁는 소리로 변했다. 광적이고 공격적이었으며 마치 동물이 파고들려는 듯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긁는 소리는 나무를 깊숙이 파고들었고 빠르고 끊임없었다. 그러더니 문손잡이가 격렬하게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 일렉에 문자를 보냈다. 야, 내 친구 괜찮아. 내 방문 앞에서 미친 듯이 긁고 있는데 진짜 무서워 죽겠어. 답장이 없었다. 앤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끔찍한 긁는 소리와 덜컹거림은 계속되었다. 1분 정도 지났을까? 용기를 내어 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받았을 때 목소리는 졸린 듯했다. 내 친구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내 방문 밖에서 미친놈처럼 굴고 있다고. 침묵. 그러더니 갑자기 잠이 깬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무슨 친구? 소파에 있던 남자 말이야. 오늘 밤엔 아무도 안 데려왔는데 뱃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문을 잠그고 경찰에 전화하라고 말했다. 갑자기 플랫 반대편 끝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애나와 일라 둘 다 공포에 질려 소리치고 있었다. 그 남자가 그들의 방으로 옮겨가 문에 몸을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999에 전화했고 교환원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나와 계속 통화했다. 그러다 침묵. 잠시 후 무언가가 내 방문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손가락이었다. 4개의 손가락이 문틈 사이로 방 안으로 눌러 들어와 구부러졌다. 그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꿈틀거리더니 낮고 거친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아직도 무거운 것을 집어 그 손가락들을 내리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몇 분 후 플랫 뒤편에 미닫이 문이 열리고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사라진 후였다. 그는 옆문을 자물쇠를 따고 침입했던 것이다. 바닥에서 그들은 그가 내 침실문의 깊은 흠집을 내는 데 사용한 커다란 가위를 발견했다. 그들은 결코 그를 잡지 못했다. 내가 그와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그는 의식을 잃거나 약에 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는 척하며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림자 속에 섞여 내가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음에 틀림없다. 나는 그를 바로 지나쳐 걸었다. 그는 아마 내게서 1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해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누군가가, 그가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의 그 부분을 그저 뒤로 하고 잊으려 애쓴다. 그날 밤의 기억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쉽게 공포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고, 한동안 나는 밤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곤 했다. 8달 전쯤 나는 마침내 엄마 집에서 나와 나만의 공간으로 이사했다. 설레고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첫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훌륭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때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때로는 그냥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다 꽃이 배달되었다. 이름도 쪽지도 없었다. 약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저 해롭지 않은 누군가의 호의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기 쉬웠으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처음에는 부엌에서 사소한 것들이었다. 커피 머그잔, 내가 다 마시지 않았다고 확신했던 와인 반병,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놓으려고 TV 플러그를 뽑기 시작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TV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채널이 바뀌어 있었고 볼륨도 약간 조절되어 있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발견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니었다. 나는 밤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췄다. 내 침실은 벙커가 되었고 새장이 되었으며 해가 지면 나 자신을 그 안에 가두었다. 나는 그저 피곤하거나 어쩌면
약간 편집증적인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래층 케이블 TV를 내 침실 TV로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AV 송싱이를 설치해 두었는데 어느 날 밤 그것이 윙윙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켜보니 누군가가 아래층에서 내 리모컨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채널을 돌리고 있었다. 그것이 내 한계점이었다. 며칠 후 가족 파티에서 오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가 웃어넘기며 내가 상상하고 있다고 말할 거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어느 정도 그렇게 했지만 내 표정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는 남동생과 함께 며칠 밤을 우리 집에서 묵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소리 하나, TV 깜빡임 하나 없었다. 오빠는 내가 겁을 먹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들이 떠나고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된 기분이었다. 이틀 후 밤 10시 30분 그가 돌아왔다. 아래층에서 나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리고 TV 소리가 들렸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얼어붙어 눈물을 흘리며 오빠에게 속삭였다. 집에 누가 있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숨을 거의 쉴 수가 없었다. 오빠는 차로 오는 내내 나와 계속 통화했다. 그는 불과 10분 거리에 살았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남동생이 이미 자기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집 뒤편에서 조용히 만났다. 그가 다음에 한 말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놈, 내 거실에 있어. 움직이지 마. 방에 그대로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미쳤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는 경찰에 전화하기 위해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그래야만 했다. 그가 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했는데 무음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음소거를 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문에 귀를 바짝 대었다. 1분 후 항상 뻑뻑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테라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문을 살짝만 열었고 긴 검은색 트렌치코트에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계단을 올라 내 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문을 세게 닫고 최대한 조용히 옷장을 문 앞으로 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저 내게 다가오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때 오빠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격투가 벌어졌고 고함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발요 라고 애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옷장을 옮기고 문을 열었을 때 남동생이 그 남자가 떨어뜨린 칼을 들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경찰은 약 10분 후에 도착했다. 솔직히 그 남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나를 10번이라도 죽일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생각은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 가장 큰 충격은 그 남자가 우리 엄마의 전 남자친구였다는 것이다.
90년대 아주 잠깐 우리와 함께 살았던 남자였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우리 새아빠라고 부르곤 했다. 그는 항상 내게 유난히 다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아이였을 뿐이다. 그가 그런 식으로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내 집에 몰래 숨어들어 나를 지켜보고 내 삶의 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잠든 동안 그가 바로 아래층에 서 있었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는 체포되었다.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칼이 발견되었고 그는 불과 5개월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다. 사법 시스템은 그것을 그것이 실제로 그랬던 끔찍한 공포쇼처럼 다루지 않았다. 그는 중간시설에서 살고 매일 밤 8시까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전화를 받았다. 그들이 그를 죽은 채로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옷장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마가 내게 전화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고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를 애도했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적어도 지금은 엄마와 함께 다시 살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밤 3번씩 자물쇠를 확인하고 발소리에 깜짝 놀라곤 한다. 하지만 이제 그가 떠났고 나는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다시 숨 쉬는 법을, 어깨 너머를 돌아보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기억은 그림자처럼 남아있지만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때 나는 26살이었다. 알래스카에 살고 있었고 토요일 밤 11시쯤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아마 영하 23도쯤 되었을 것이다. 긴 야간 근무를 막 끝낸 참이라 몸도 마음도. 그리고 말 그대로 자동차 연료 탱크도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동네 주유소로 차를 몰았다. 평소에는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주유소 중 하나로 밤늦게까지도 윙윙거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차를 세웠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주차장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주육이 어느 곳에도 다른 차는 단 한 대도 없었고 그저 고요하고 얼어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지나쳐야 한다는 신호였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피곤했고 연료는 바닥이었으며 한두 시간이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보통 나는 주유를 시작하고 기름이 채워지는 동안 차 안에 앉아 몸을 녹이곤 한다. 이런 추위 속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나를 차 밖에 머물게 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 가슴 속에서 무겁고 조용하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주유기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연료 게이지가 올라가는 동안 사이드미러에 서리가 끼는 것을 지켜보았다. 몇 초 후 작은 황금색 세단 한 대가 내 차 바로 옆자리에 멈춰 섰다. 이상했다. 주유소 전체가 텅 비어 있는데 왜 하필 내 바로 옆에 주차하는 걸까?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었다. 그의 재킷은 낡았고 후드는 뒤집었었으며 눈은 부분적으로 그늘져 있었다. 그에게는 즉시 나를 긴장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주유를 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 닦는 스퀴지를 집어들고 이미 깨끗한 자기 차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 행동은 이상할 정도로 의도적이었고 마치 시간을 벌면서 곁눈질로 나를 살피는 것 같았다. 나는 연료가 채워지는 동안 한쪽 눈으로 그를 계속 주시했고 다른 손은 코트 주머니에 넣어 휴대폰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가 스퀴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을 때 그는 차에 타지 않았다.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움찔하지 않고 그저 앞만 바라보며 태어난 척하려 애썼다. 그는 몇 피트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자기 채 워셔액을 넣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다. 워셔액이 다 떨어졌는데 후드 여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가볍게 비웃듯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는 씩 웃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조수석 밑에 뭐가 있는데 손이 안 닿네요. 좀 도와줄래요? 제가 좀 덩치가 커서요.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 남자는 단순히 사교성이 부족해서 말을 거는 게 아니었다. 그는 나를 자기 차 안으로 유인하려 하고 있었다. 내 키는 고작 157cm, 몸집도 작았다. 그 같은 남자에게 몇 초 만에 제압당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목덜미의 모든 털이 곤두섰다. 나는 가만히 서서 가벼운 어조를 유지했지만 엄지손가락은 주유기의 빨간색 비상 호출 버튼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나는 그것을 눌렀다. 남자는 즉시 전진을 멈추고 방얼음 물러서더니 천천히 돌아서 자기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주유기 노즐에서 나는 휙휙거리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주유를 마치기 위해 펌프를 잡았을 때 나는 그의 차 안을 흘끗 보았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다.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내부 문손잡이가 사라져 있었다.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저 맨 플라스틱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상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덫이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노즐을 주유기에 돌려놓고 내 차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옆 거울로 시선이 향했다. 그가 내 뒤에 있었다. 내가 채 타기도 전에 그가 내 차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나랑 같이 가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포효처럼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싫어요. 마침내 공포가 터져 나오며 소리쳤다. 그가 내 팔을 잡아 차 옆으로 세게 밀쳤고 숨이 턱 막혔다.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온 힘을 다해 팔꿈치로 그의 갈비뼈를 가격했고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크게 소리 질렀다. 바로 그때 주유소 직원이 나타났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는 건물에서 커다란 총을 들고 나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남자는 나를 놓고 뒤로 비틀거리더니 자기 차로 달려가 몇 초 만에 주유소를 벗어났다. 타이어가 얼어붙은 포장도로 위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직원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안 영상을 확보하고 경찰 신고를 도와주었다. 나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즉시 경찰에 전화해서 그 남자와 그의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 그리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었다. 경찰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누구였는지 결코 알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그를 잡았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가 도망치지 못한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짓을 다시 시도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날 밤, 텅 빈 주유소의 싸늘한 공기와 사라진 문손잡이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의 취약성에 대한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다.